나한테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너무 고맙고,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서 이렇게 계속 따라와준 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이게 막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있음 자체에 너무 감사한, 그게 제가 처음 느껴본 행복이었거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한설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 같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이세요? 저는 제 패턴을 부모 모드랑 자식 모드로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식 모드여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있는 시기고, 부모 모드일 때 돈 버는 거는 이제 타투이스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거 해요. 하고 싶었던 공부들이 있으면 공부들을 하고, 뭐 정리하고 싶던 생각들이 있으면 글을 쓰고, 그리고 싶었던 그림 있으면 그림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읽고 쓰고 그리고가 전부인 것 같은데요. 읽고 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책이랑 그림이랑 메모가 엄청 많아요. 아, 저런 거는 어떤 걸 메모를 좀 해두시는 편이에요? 메모요. 메모는 보통 크게 두 종류 해놓는데, 하나는 이제 제 중심판이라고 할까요? 절대적으로 저만이 생각했을 때 제가 지켜야 할 기준, 가장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뭘 하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중심판을 붙여놓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놓는 메모들. 그러면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서 좀 자라셨어요? 정말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가정학대와 사회에서의 미움? 근데 이거 절대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움받고 학대받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쨌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여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좀 외향도 유별 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외형이 유별 나려면 저 내면 깊숙이부터 유별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근데 저 어릴 때는 애가 좀 튀는 행동을 하거나 유별나면은 나쁜 아이 취급을 받고 미움받던 시절이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유별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엄청 싫어했고요. 약간 귀신 들리네 이런 취급을 받고,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 친구들도 솔직히 다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물론이고. 진짜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사실 그런 왕따였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진심으로 제가 왕따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거라고는 집에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를 하는데 친구나 누가 날 좋아해 주거나 친구와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움을 받건 뭐 이쁨을 못 받건 그게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못해서. 근데 이걸 다시 돌려 말하면은 사회성이 없는 애거든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지금 되게 그래도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끼리끼리 논다고 할까요? 제 주변에는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흔한 일이어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가 싶은데, 그냥 제가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 이 한마디로 다 정의되지 않나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으셨는데, 제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라, 태어났을 때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나기 전부터 부정당했는데, 이제 태어났는데 애가 아침에 해가 떠야 진짜. 그러니까 밤새 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도 훨씬 어릴 때 20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그래도 원망은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나 자식인데 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덤덤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20대 초중반 때쯤 제가 어쩌다가 유시민님 책을 읽게 되다가, 그 저희 부모님 세대의
사회 이야기를 보게 됐거든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고, 우리 부모님은 나야 지금 되게 좋은 세대에 태어나서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그럴 기회가 없던 세대니까. 그리고 그들도 그게 맞다고 배웠고 그들의 부모한테서도 그렇게 배웠고 이런 거를 알아버리니까 되려 미운 게 아니라 안쓰럽더라고요. 물론 폭력이나 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몰랐던 거니까. 그리고 돌아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역할을 다 하려고 했다고 느껴져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학대를 받았던 거는 저는 지금 괜찮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되려 아버지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저분은 저걸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계속 고통스러울 거니까. 뭔가 덤덤하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제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림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림을 어릴 때부터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모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인간의 본능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 작품이 아니더라도 낙서가 됐더라도 그것도 그림이니까. 근데 전 그림만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림도 그렸고 책도 읽었고 글도 썼어요. 어쩌면은 그림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보다는 항상 그냥 매사에 주어진 거에 그냥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해야 돼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재밌게 할까를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던 책이던 글쓰기던. 저는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인 게 저는 설거지 하나를 해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지? 최상급의 설거지란 무엇일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매 순간 앞에 주어진 걸 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근데 그냥 운으로 그림이 직업으로 되는 운이 왔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운이 좋게 그게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된 것뿐이지 그림에 딱히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직업으로서 부모의 역할이죠. 타투이스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처음 타투를 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 초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닐 때 한 14살, 15살 때쯤 한번 배울 계기가 있었어요. 저를 알려주기로 한 분의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그냥 우연하게 회사가 끝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희 어디야? 이러니까 우리 지금 이삿짐 나르고 있어. 이래서 니네가 왜 이삿짐을 날러?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니는 타투샵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거 나르는 거 도와주면 고기 사준대. 그래서 그거 나르고 있어. 이래서 저 빨리 도와줘서 끝내버리자. 그리고 그냥 친구들 놀자 이러고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그마저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그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힘 잘 쓴다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하신 게, 야, 안 그래도 나 문화생 구할라 했는데, 힘을 쓸 일이 좀 있어서 남자를 구할라 했다. 근데 너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남자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너 문신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요.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제가 이미 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걸 할 생각이었어서, 괜찮아요. 그냥 뭐 가끔 놀러 올게요. 그냥 이럴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거든요. 며칠 전에 갔다 온 그 타투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냥 거기라도 가볼까? 지금 당장 할 게 없으니까. 그날부터 바로 그냥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미 10대 때 회사도 다니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17살 정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17, 18때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타투씬의 염전노예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문화생 시절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타투씬에 몇 대 양아치 짓거리가 있어요. 오너가 할 수 있는 몇 대 양아치 짓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성년자 작업, 두 번째가 카피 작업, 세 번째가 바늘 재활용. 일단 이 세 개는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작업을 한 15시간, 18시간씩 한 것 같아요. 손님도 다 제가 받고 작업도 다 제가 하고 상담도 제가 하고 돈도 다 제가 받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을 때 나왔을 때는 담배 피고
담배 피우면서 가게 청소하고 밥 때 되면 제가 밥 차려주고. 근데 10원도 못 받고. 제가 받은 거는 아침 한 끼, 저녁 한 끼. 아침에 김밥 나라, 저녁에 짱깨. 그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있는데 잠도 그냥 어디 제가 잘 곳을 준 것도 아니고 타투 베드 위에서 그냥 자야 됐고, 거기가 위생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진짜 바퀴벌레랑 거미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온갖 바퀴벌레와 거미와 함께 거기 자고, 심지어 씻을 공간도 안 줘서 평소에는 싱크대에서 바퀴벌레랑 같이 씻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쓰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고. 근데 심지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하면서도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네 어쩌나 이러면서. 처음에는 응? 뭐지? 했는데 한 두세 번 물어보고 바로 알았어요. 아, 이 새끼 모른다. 이거는 그럼 내가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 크면 나갈 거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꿀 노예예요. 돈도 다 벌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밥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면은 못하게 하니까 몰래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있다가 자러 방에 들어가면 저도 자는 척하고 있다가 나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날 시간쯤이 되면은 몇 시쯤 일어나는지 좀 알고 있으니까 그쯤 됐을 때 자는 척하고 들어가서 그분 깨서 나오시면은 이제 자다 깬 척.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알았어요. 얘가 지금 잘못됐구나. 아, 바늘을 재활용하면 안 되네. 아, 미성년자한테 타투해주면 안 되네. 남의 거 그림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네. 이를 이제 한 달째부터 알아서 그날부터 이제 전쟁의 시. 전쟁. 미성년자면 다 돌려보내고. 바늘 재활용하려고 모아놓은 거 다 갖다 버리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기가 붙어서 내 말로 절대 안 나가. 네가 나한테 질려서 제발 나가달라고 빌 때까지 난 여기 붙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1년 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타투이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투이스트 설원으로서 본인의 스타일이 있다면 이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소개하기 전에 방금 막 타투가 합법화가 됐고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은 지금 호랑이를 그리고 있고요. 그전에는 한국말로는 부적 타투. 요즘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단어로는 탈리스만 타투를 했었고요. 이 탈리스만 타투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의 타투 장르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장르를 만들었다는 조금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만들었다 정도가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이 장르는 말 그대로 부적의 의미를 갖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타투로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 힘든 문화생 생활을 겪고 나서 어떻게 겨우 자리를 막 잡았어요. 이제 혼자 독립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서울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나는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걸 다 버리고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서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뭐라도 해봐야겠다. 점을 보러 가거나 타로라도 보면 좋았을 텐데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 부적이라도 하나 붙여야겠다. 그래서 부적을 하나 프린트해서 붙이려고 찾아보니까 아, 이게 또 제가 또 인테리어에 엄청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부적이 너무 안 이쁜 거야. 아, 저거를 내 방에 붙이긴 좀 그렇고, 아, 약간 조금 이쁜데 부적의 역할을 하는 게 없나? 이러고 찾아보다가 그 부적 타투의 기원인 룬이라는 문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걸 부적으로 쓸 거면 이게 무슨 뜻이고 정말로 효능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누가 이거를 부적이라고 명명했으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쓰이며,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부적의 힘을 발휘하면 이런 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선택지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좀 싸게 해서라도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은 없는 김에 이참에 좀 그림을 다듬어 볼 것이냐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림을 다듬어 보자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 어차피 손님 없는데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식량은 어딘가에서 조달을 해오니까 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돈 버는 거 말고 그림을 한번 다듬어 보자.
이제 거기에서 그림을 다듬어 보자, 새로 그려보자 했는데 딱히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니까 뭐 그리고 싶은 게 없는데 뭐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러면은 내 그림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먼저 고치기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제 그림에서 선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자 해가지고 선을 좀 바꾸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부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를 같이 하고 있었고, 이 두 개만 하는 걸 이제 한 6개월 정도 보냈어요. 선도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음에 든다 하는 선으로 이제 제가 바뀌었고, 부적을 역할을 하는 그거에 대한 공부도 이제 끝나서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한 부적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벽에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다 붙여놓고 한눈에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해서 이 선도 벽에 붙여놓고 이 부적도 벽에 붙여놓고 야, 다 됐다 하고 딱 해서 이제 앉아서 보는데 이게 이제 두 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이거를 이 선으로 그리면 문신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계속 그려봤어요. 디자인도 그려보고 같이 지냈던 친구들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들 몸에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을 이제 몇백 개를 뺐어요. 이제 이걸 한번 손님을 받아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패션계도 그 흐름이 있듯이 타투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유행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기에 꺼낼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시장에 없던 걸 내놓으려면은 익숙한 80%에 새로움 20%. 이 정도만 꺼내야지 이게 새롭다 하지. 그 이상의 새로움은 이제 낯선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게 유행하는 시기에 꺼내야겠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트라이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바로 시장에 안 내놓고 묵혀놨어요. 묵혀놓으면서 도안만 더 많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트라이벌이 돌아오는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 둘씩. 커뮤니티에도 이제 사진이 좀 올라오고 이거에 관련된 글들도 좀 올라오고 지금이다. 내놓자. 바로 대박이 났어요. 진짜 포스팅한 지 3일도 안 됐을 때부터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뒤로 이제 몇 달치 예약이 다 차버릴 정도로. 그럼 그게 이제 장르로서 혹은 스타일로서 이제 굳혀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원래 저만 하고 있었어요. 한 군데 두 군데쯤에서 카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어쩌겠냐? 왜냐면 스킬적으로 따라할 만한 건 스킬적으로 따라하기 너무 쉬운 디자인이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거는 지금 틀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문자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 형태만 따라하는 거지 그 본질인 그 부적 문자에 대한 공부가 아예 없이 하다 보니까 쟤는 틀린 게 보이는데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굳이.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했었죠. 야, 이거 카피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건 좀 아니다. 너가 왜 여기에 반응을 안 하냐, 대응을 안 하냐 해서 그냥 굳이 뭐 그걸 내 거네 네 거네 할 필요가 있냐. 이 문자도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넘기고 있었는데 그맘때쯤에 그 컨벤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 컨벤션이 열리고 제이가 먼저 오셨어요. 참여해달라고.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저는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이거를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주변의 친구들은 이참에 나가서 네가 여기 대회를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네 거라는 거를 도장을 찍고 와라. 약간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우연하게 나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상을 타면서 사람들이 다 제 거라는 게 이제 인식이 생겼죠. 한 장르를 파실 때 되게 깊게 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룬에 대해서 뭐 기원부터 효능 이런 것까지 생각보다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은 생각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그 모든 거에 별다른 목적이 없거든요. 그냥 단 하나 그냥 궁금해서. 그 궁금하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파는 게 저였다면은 그 정도까지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봤어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제가 이해를 했으면 그만큼 안 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 더 깊이. 여기도 이해가 잘 안 돼. 더 깊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까지 끌려가는 거거든요. 기원을 팔려고 판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리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예 시작을 기원으로 가버려요.
어차피 다시 기원으로 갈 바에 기원부터 시작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부적 타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게 인기가 확 터지면서 사람들도 이제 설원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 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컨벤션에 나가면서 이제 설원님이 부적 타투의 시초 아닌 시초다라는 것이 딱 결과가 나온 거네요, 거기서. 그죠? 그냥 아예 자리매김으로 이거 제 거.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손님을 받으실 때 깐깐하게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지금 문신을 하면서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터지고 나서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예약을 받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읽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그 구절이 나왔어요. 손님을 가려받아라. 이때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려받는 순간부터 정말 좋은 손님들만 채워질 것이다. 그럼 너는 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문구를 봐서 한번 해봐? 왜냐면 저는 제가 해보기 전까지 안 믿거든요. 해볼까? 약간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깐깐하게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바뀌는 거예요. 손님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저한테 예약을 하고 싶으면 양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식 맨 처음에 동의를 해야지만 넘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적혀 있는 말이 나는 나랑 같은 예술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시간을 쓴다. 만약 당신의 양식을 읽고 내가 판단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이 다르면 나는 당신에게 답장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시간이 소중하고 그 시간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쓰고 싶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손님들이 갈리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손님들은 이제 아예 없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줘라는 손님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그럼 저를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없이 완벽하게 저한테 주도권을 넘긴 너를 믿고 한다라는 분들만 손님을 받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준다고? 본인의 몸에 평생 가는 거를 심지어 자기 돈을 주고 하는데 심지어 이게 돈이 이렇게 비싼데도 나를 믿는다고? 내가 뭘 했길래 나를 이렇게 믿어? 이러면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저를 작은 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작은 1인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손님들은 따지고 보면은 주주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을 가려받았다는 게 이 주주분들을 좋은 분들로 모시다 보니까 회사를 성장시켜서 수익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타투를 해주실 때 보통 언제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보람을 못 느껴요. 보람은 못 느끼고 죄책감만 느껴요. 항상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실력이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저한테 주시는 신뢰와 애정에 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부족하다라는 죄책감이 맞고요. 보람보다는 감사가 맞겠네요. 감사한 순간들은 제 손님들이 그 말 되게 많이 해요. 나도 믿어. 제가 뭐 이것보다 이거 해? 응? 난도 믿어. 이 믿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현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타투이스트로서 겪는 현실은 좀 어떠세요? 직업의 형태로 보자면은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요즘은 모든 직업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 저는 타투가 단지 조금 빨랐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타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투, 브랜딩, 마케팅, 홍보, 촬영, 영상, 디자인 그 모든 걸 혼자 스스로 다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그거. 이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 뭘 해도 다른 걸 무얼 해도 난 할 수 있겠구나. 타투이스트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본 편견이나 어떤 시선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타투이스트들은 타투이스트들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타투이스트가 직업이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날 일이 아예 없어요. 다른 일이라고 해봤자 뭐 다른 프리랜서 분들, 작가분들, 아티스트, 뭐 배우, 모델, 뭐 정말로 가장 일반적이다고 해봤자 자영업.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편견을 갖고 있을지는 저는 알 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부로 와닿는 편견이나 시선은 따로 못 느끼셨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여성 타투이스트시잖아요. 네, 타투이스트 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13년 전에.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투이스트로서 여자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때 사회에는 여자가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투이스트라서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냥 사회가 그런 사회였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여자인 걸 숨기고 지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얼굴을 노출한다거나 제가 성별을 노출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만 보고는 대부분이 저를 남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제가 해내고 잘 되면 여자라서. 이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는. 나는 진짜 솔직히 정말 노력했는데? 내가 여자가 아니었어도 니들보다 잘할 것 같은데? 왜 이 내 모든 노력들을 다 여자라서라는 걸로 묻지? 내가 여자인 걸 숨겨봐야겠다. 그래도 니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자인 걸 숨기고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좀 찌질하다? 찌질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뭐 여자면 어떻고, 뭐 예를 들면 얼굴이 뭐 이쁘장하고 이러면 어때요? 저는 거기까지가 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얘가 왜 이렇게 좀 약간 허세를 부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가진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있는 거라도 다 긁어 모아서 써야지 라는 느낌으로 요새는 얼굴을 아주 다 노출하고 있답니다. 이제 타투이스트로서 직업에 대한 거는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설원님 몸에 있는 타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타투가 상당히 많아요. 확연히 잘 보이는 위치에도 있고요. 본인 몸에 타투가 어디 있는지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없는 데를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전신에 거의 다 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얼굴에 없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빙대에 손바닥, 발바닥, 타투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전 제가 직업을 대하는 제 가치관에서는 제가 타투이스트니까 온몸에 타투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뭐 기술적인 걸로만 봐도 있어야지 이게 치유될 때 과정은 어떤지, 회복될 때 어쩐지, 실제로 몇 년 지나서 발생은 어떤지, 이 과정 중에서 어떤 위험들, 어쨌든 상처를 낸 거다 보니까 회복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다리 같은 거 보면은 다리에는 뭐 숫자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적혀 있고 그래요. 이게 제가 머신 하나를 바꿔도, 바늘이나 잉크 하나를 바꿔도 전 저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제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자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한테 타투를 받고 살아가는 손님들을 제가 공감을 해야지 그분들을 더 위한, 그분들에게 더 좋은 걸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타투가 많이 있어 봐야지 타투가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뒤 사회에서는 어떤 시선을 받는지, 뭐 옷 입을 때 조금 방해가 되는 건 없는지, 아니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좋을지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야지 저도 뭔가를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직업을 대하는 예의이자 손님을 대하는 예의로서 타투이스트 몸에 타투가 없는 게 또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만약 타투이스트가 아니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몸에 타투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절대요. 저 진짜 아픈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 정말 겁이 엄청 많아요. 저 주사 맞을 때도 맨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빌 정도로 저는 겁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받아? 안 아파?
이걸 왜 돈 주고 받아? 약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는 통증을 너무 싫어해서 정말 해야 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는 게 맞으니까. 만약에 제가 타투이스트가 아니었잖아요. 한 개 하고 다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몸에 한 첫 타투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 타투, 이제 이건데, 미성년자 때요. 엄청 어릴 때, 한 14살? 15살 때 한 건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걸 할 때는 이쁜 문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좀 남아 있었어서 그 아버지의 흔적을 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저랑 여기에 똑같이 몽고 반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약간 저 사람과 내가 똑같다는 것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단지 그것만 가리면 된다. 나를 학대하던 아버지랑 똑같은 점만 없애자. 그거였어가지고 뭐 디자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 몸에 타투한 것에 대한 후회는 따로 없으세요? 저는 오히려 타투를 하고 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스몰토크를 훨씬 많이 해요. 제 문신이 없을 때는 저한테 먼저 와서 말을 걸거나 이런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문신이 이만큼 있고 나니까 특히 어르신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먼저 와서 말을 많이 거세요. 신기한가 봐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요소로 얘가 작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예술로 치자면은 이제 작품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담론이 붙는 이제 토론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먼저 와서 말을 훨씬 많이 걸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되게 타투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좀 피하고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내가 문신이 없던 삶보다 더 나한테 말을 걸어주잖아. 약간 이런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좋은 거는 제가 생긴 것도 순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문신도 이만큼 있다 보니까 애초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 기대치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쟤는 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되게 싸납거나 혹은 나쁘거나 싸가지 없을 거라고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되게 순하고 착하게 생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착한 행동들을 해야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반면 저는 애초에 기대치가 이거다 보니까 이것보다만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쟤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살기도 편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즘 타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 아직까지 타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혹은 편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따로 제 영상을 제작할까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궁금했던 건데 반대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그분들한테 불편하거나 싫은 걸 안 느끼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지.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가정학대를 좀 받았다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혀 이제는 밉거나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연민이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는 좀 남아있어요. 그게 약간 취하고 좀 흥분해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엄청 긴장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요. 근데 제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내 트라우마고 내가 유독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뿐이다. 이게 내 트라우마가 당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알고 있는데도 이게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취해서 흥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이렇게 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타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만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약간 긴장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불편한 느낌을 안 줄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얼마나 싫은지 아니까 좀 제가 싫어하는 느낌 안 주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가 없으니 명백한 이유 없이 나는 이거 싫으니까 타투한 사람이 싫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 특정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고 근데 제가 그래서 묻는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타투가 있으면 본인을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뭐가 됐던, 그 생각이 기저가 되는 그 트리거들이 본인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틀은 말씀하신 것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지점이 공감이 안 돼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 저는 문신 있는 사람을 그런 시선 봐본 적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요. 왜 불쾌감을 느끼는지. 설원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거나 힘드세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원래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명절 때마다 항상 뭐 비싼 건 아니고 한 10몇만 원짜리 선물 세트 있잖아요. 소고기 같은 거. 이거를 항상 손에 쥐어서 보내고 집에 가서 이거 니네가 사온 거라 해. 그리고 부모님 드려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타투를 배운다는 걸로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알고 있으니까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도움밖에 없어서 약간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애들한테 이렇게 보낸 거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이제 한 친구한테 뭐 언제나 같이 명절이어서 자 이거 가서 네가 드리는 거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걔가 아니 언니 이번에는 이거 언니가 드리는 거라고 할게요. 왜? 야 이거는 니네가 사왔다 하라고 주는 거야 하니까 아니에요 저 이제는 돈 있어요. 이거는 언니가 드렸다 하고 저는 부모님 드릴 용돈 따로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니가 드리는 거라고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하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쭉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코찔찔이들이었는데 애들이 언젠가 이제 커서 스스로 밥벌이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인지를 한 거죠. 그냥 쟤는 그냥 한없이 애들 같았는데 잠깐만 쟤들 이제 좀 벌잖아? 약간 이 모습을 딱 봤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까지 애들이 커주는 동안 이 친구들이 해준 노력도 너무 고맙고 나한테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너무 고맙고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서 이렇게 계속 따라와준 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이게 막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있음 자체에 너무 감사한 그게 제가 처음 느껴본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왜 느껴진 건지를 또 찾았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래서 혹시 그럼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건가? 인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도와주는 것만 하면 좋은 건가? 좀 약간 성장시켜주기만 하면 좋은 건가? 뭐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기쁘긴 한데 그때 그만큼의 행복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왜 다시 그 기분을 너무 느끼고 싶으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지금까지 찾은 행복의 기준으로는 타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지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힘들 때는 타인의 삶에 더 나아지게 하지 못했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든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힘든 순간은 공허해질 때인 것 같아요. 공허함. 그게 느껴지는 게 내가 되게 무쓸모하다.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내 돈만 벌고 나 먹을 밥만 먹고 기계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엄청나게 공허함을 느끼거든요. 왜 살지? 야, 돈 왜 버냐?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설원님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내 양심껏 나에게 떳떳하자. 그리고 진리라고 치자면은 그게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에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게 고통받을까? 왜 저걸 힘들어할까? 왜 저걸 원할까? 이런 이해. 본인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걸 이해하고 찾아내주는 거. 있는 그대로서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싶으세요, 설원님은? 제 꿈은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 마지막 버킷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해야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메시지가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미움을 받고 살다 보니까
한 20살 때쯤부터 한 25쯤까지 딱 한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을 맞춰 살기. 저도 이제 좀 이쁨 받고 싶으니까. 그래,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자 하고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보여지는 거, 뭐 사회적인 거, 다 맞춰봤는데 계속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이유도 제각각이야. 얘는 이래서 쟤는 저래서. 다 노력은 해봤어요.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 스스로가 좋은 사람의 기준에 억지로 맞춰서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그거를 사람들이 화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났어요. 그때부터 주변에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좋은 사람 기준 다 맞춰 살 때는 다들 나를 싫어하더니, 경계하고 싫어하더니, 왜 다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 갑자기?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때 느낀 게, 내가 이쁨 받는 게, 내가 사랑받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행복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어서, 마음에 여유가 많으면, 나까지 너 사랑해주는 거구나. 그때 그걸 이제 느껴가지고, 그럼 내가 사랑받으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좀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딱 전해주자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네가 사랑받고 싶은 그 대상, 걔를 행복하게 만들어 버려라. 좋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